TMI입니다. 이번엔 타카노 후르츠 파라에서 할로윈 한정 메뉴를 내놨네요. 믿고 가는 타카노니까 꼭 가야겠죠? 10월 16일부터 판매 개시라고 합니다. 시간은 되시는 분들은 꼭 드시러 가세요. 일본에선 이사를 많이 하면 히코시 빈보가 된대요. 일본에는 히코시 빈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를 많이 한 번 할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몇 번만 했다가는 거덜나기 때문이죠. 이삿짐은 보통 박스 수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거기에 에어컨을 탈착하는 집이거나 하면 2만엔 그냥 추가되고 침대 등등의 가구가 있으면 엄청나게 늘어나죠. 일반적으로 가구가 있는 집 2인 집이라면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사만 한 8에서 16만엔 정도를 생각해야 하고요. 집을 구할 때 드는 여러가지 비용 등등을 생각하면 100만엔은 우습게 깨집니다. 물론 단신으로 가구 없이 간다면 차 빌려서 2만엔 정도에 뚝딱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저렴하게 쓰겠다고 한국인 이삿짐 센터를 부르거나 하면 나중에 가구가 깨져 있거나 하는데 모른 척 할 수도 있고요. 역시 일본은 돈 쓴 만큼의 서비스를 하는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처음에 사이타마의 나카우라와라는 데서 시작해서 무사시 우라와, 오우지, 이치노에, 이타바시, 니코타마, 츠키시마, 후지마치 등등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살아왔던 경험을 공유할까 합니다. 집을 구하실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른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왕 일본에 오셨으면 쉐어하우스에서 일본인 친구들을 만들고 즐거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독립을 하고 싶으신 분을 위해서 이번에는 독립주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은 아파트라는 용어는 목조주택인 거 아시죠? 목조 3층 건물 이하를 아파트라고 부르고요.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한국의 높은 아파트처럼 지은 게 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20층 이상 높이 지은 것을 타워맨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아파트 단지는 외곽 지역에 대규모 단지를 짓는 UR이 대부분이고 일반 고급 맨션은 한 동만 짓고 끝납니다. 즉 한국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면 UR 단지를 찾으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불편해요. 쇼핑하러 단지 밖으로 나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보통 가족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토요초의 대규모 단지는 한국의 아파트 단지랑 비슷하고 깔끔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파트는 목조라서 그런지 옆집의 소음이 거의 틀립니다. 그러니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국처럼 아무 생각 없이 쿵쿵 튀는 애들을 놔두거나 집이 시끄럽다고 시비 걸러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그래도 예전에 아파트 살 때 조금 시끄러워서 주인집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방음 매트 깔고 했는데도 소리가 나서 미안하다고 주의하겠다고 왔네요. 막 화나서 말한 것도 아닌데 좀 뻘쭘했습니다. 보통 맨션은 층간소음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맨션은 돈을 지불한 만큼 고급스러워집니다. 그 사이에 하이츠, 코포, 테라스하우스 같은 여러가지 종류의 집들이 있는데요. 하이츠는 경량 철골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포는 목조나 경량 철골의 2층 공동주택을 말하고요. 둘 다 받긴 했는데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그냥 아파트 같더라고요. 그래도 일본에서는 아파트가 제일 낮고 그 위에 하이츠나 코포, 그 위가 맨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을 구할 때 레이킹, 시키킹, 그리고 야증 몇 개월분 중개수수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총 합쳐서 한 6개월 정도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레이킹은 집을 빌려줘서 고맙다고 하는 주인에게 주는 사례금 같은 거라서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축일수록 높고요. 오래된 집은 레이킹이 0이 많습니다. 시키킹은 집에 하자가 생기면 수리할 때 까는 비용으로서 문제가 없다면 이사갈 때 거의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청소비나 조금만 못질하든 기스내든 하면 많이 뺏기기도 하죠.
그리고 야증이야 뭐 몇 개월치 먼저 내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거의 다음 달이랑 이번 달 일할로 내는 정도가 보통입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에이블 같은 회사는 반개월, 피타또 같은 회사는 1개월치를 받는데 물건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에이블은 외국인을 받아주는 허름한 물건이 많아서 에이블 쪽이 쉽긴 합니다. 당연히 가성비 좋은 게 먼저 나가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추지 않으면 가성비 안 좋은 것만 남겠죠. 보통은 대규모 이동이 시작되는 2월에서 3월 정도. 그때는 집이 구하기가 어려워서 1월부터 미리 구해놓지 않으면 좋은 데는 다 나가버립니다. 12월에는 오히려 좋은 집이 없고요. 1월을 타겟으로 새로운 지은 집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집에 있느냐, 주말에 집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거에 들이는 비용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주로 밖에서 놀려는데 집값이 비싸면 밖에서 놀 돈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집을 너무 저렴한 걸로 고르면 집에 들어오기 싫어지고요. 그래서 집은 딱 적당한 사이즈에 적당하게 편하기만 하면 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편해야 모든 일이 편해지는 거죠. 지나치게 집에 돈을 쓰게 되면 유지비 때문에 1년도 못 채워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충분히 살아보고 판단해서 괜찮다 싶으면 그때 집을 구입해도 늦지 않으리라 봅니다. 재미로 모델하우스에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영업이 귀찮게 달려들어서 그게 싫어서 이제 모델하우스는 가지 않습니다. 그냥 IDC라고 여기선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일본에선 대형 가구점을 얘기하는데요. 가구점 회사 이름이에요. 여기서 모델룸처럼 꾸며놓은 곳들을 참고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한국과는 달라서 못을 받거나 바닥에 기스를 내거나 그러면 전부 나갈 때 원상복귀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엄청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서 가구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다미는 아무리 깨끗하게 써도 나갈 때 다다미 교체 비용을 다 내야 됩니다. 한 장에 만엔 정도로 6조짜리면은 다다미가 6장 들어가니 6만엔이 그냥 빠져나가죠. 그걸 생각해서 하셔야 되고요. 원룸과 원K의 차이는 방 사이에 문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데요. 원K면은 부엌에 사는 요리 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불이 기름지거나 하지는 않은 대신에 이쁘진 않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이즈에서 살아보시면 자신에게 딱 맞는 집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한국처럼 큰 집을 구할 수 있고요. 도쿄 도심으로 올수록 이렇게도 쪼갤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잘게 쪼개서 판답니다. 40만엔 정도 되는 시우돔에 집을 가본 적도 있는데요. 역시 40만엔 정도 낼 만한 비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오다이바는 고급 멘션이 저렴합니다. 이유는 오다이바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교통수단이 한정적이라서 아침이 거의 지옥철이거든요. 그래서 멘션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또 재미난 집들도 소개를 해봐야죠. 록봉기 힐즈의 최상층에는 집이 두 채뿐이라고 합니다. 한 채당 렌탈비는 한 달에 500만엔, 구입은 안 된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6년치 예약이 이미 끝나 있다고 하네요. 한 달에 500만엔을 내면서 살고 싶은 집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고정지출은 많을수록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 야증은 급여 테두리, 즉 손에 들어오는 돈의 3분의 1 정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집을 구할 때의 팁인데요. 만약 회사가 신주쿠에 있다면 신주쿠역에서 사철로 서쪽으로 빠지는 선로를 구입하면 집값은 저렴해집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아키하바라를 자주 가게 된다면 신주쿠에서 아키하바라까지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이때 집을 아키하바라를 지나가는 에도가와구 같은 데서 얻으면 신주쿠까지의 교통비는 회사에서 정기권으로 주기 때문에 주말 같은 때는 아키하바라 같은 데 가도 공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집을 구할 때 자주 가는 동선들을 생각해서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철은 전철 비용이 비싼 대신에 사철 라인에 있는 집들은 저렴합니다. 교통비가 회사에서 전액이 나온다면 사철 라인도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도쿄에서 몇 년을 살고서도 올리신 영상들을 보시면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도쿄의 전철은 지상철과 지하철로 나뉘고요. 그 선은 도합 85개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을 잘 찾아다니시면 좋은 집을 참 많이 볼 수 있죠. 하지만 처음 와서는 노선 찾기 참 어렵잖아요. 결국 부동산 회사 가서 회사의 위치를 찍어주고 거기서 30분 내에 사철로 골라주세요 라고 하면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우모 같은 서비스가 검색이 참 편했던 것 같은데요. 다양한 부동산을 연결해주는 데라서 거기서 부동산 업자를 먼저 찾고 그 업자 중에서 착실하게 찾아주는 업자한테 매달려서 조르면 거의 성공합니다. 업자들 중에서 착하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매달려서 가격을 낮추고 조르고 그러면은 시간은 걸리지만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대부분 내주는 거는 안 팔리거나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것을 먼저 내주죠. 그런데 거기서 두세 번 거절을 하면 점점 좋은 물건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영업들의 태도들도 달라지는데 거기서 좋은 태도를 보여주는 영업을 잡으면 되는 거죠. 소개 하나 해주고 1개월치 정도는 받으니까 그 정도는 부려먹어야겠죠. 중개수수료 0이라고 적혀도 오너한테 받기 때문에 받은 만큼 서비스는 받아줘야죠. 출퇴근 시간은 어느 정도로 보나요? 도어투도어는 보통 1시간, 전철만은 40분 정도가 딱 좋지 않나 싶지만 사람들마다 중요한 게 다르니 그걸 위주로 골라야겠죠. 그리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보통 10km 전후에 집을 잡고 교통비를 받아서 자전거를 구입하면 한두 달 정도면 자전거 비용이 빠집니다. 그러면 전부 다 꽁돈이 되는 거죠. 자전거로 10km 정도면은 한 4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자전거는 운동도 되고 행동 반경이 넓어지니까 아주 추천합니다. 참고로 전기 자전거가 저렴해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자전거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본은 페달의 토크의 최대 2배까지를 속도를 내주는 전기 자전거 외에는 모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즉 오토바이로 구분 짓습니다. 세그웨이도 전동이잖아요, 완전. 그게 처음 일본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 시연하다가 경찰한테 잡히는 해프닝도 있었죠. 페달의 토크를 센싱해서 2배 이상 힘을 내지 않는 장치는 모두 원동기가 돼버리는 법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2023년 7월 1일부터는 해외에 많은 엔드마일 모빌리티가 시장에 나왔는데 일본이 뒤처졌다 생각해서 특정 소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범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자력으로 달리는 모든 장치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킥보드든 세그웨이든 최대 속도 20km를 넘으면 안 되고요. 방향 지시등이 있어야 되고 헬멧 착용에 번호판 부착,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장치들은 모두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들은 16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갑자기 많은 킥보드들이 길거리에 보이는데요. 한국처럼 아무데나 내팽개쳐져 있는 건 본 적도 없고요. 정해진 반납선 안에 잘 세워져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 위반이 한 달 만에 600건 정도 적발되면서 무면허가 도로에 나오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져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킹란이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얌전히 타는데도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네요. 갑자기 샜는데요. 다시 주거 추천 지역으로는 요즘 젊은 고소득자들은 사이타마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니코타마 아래쪽, 니코타마는 후타고 타마가와라고 해서 그거를 일본 사람들은 니코타마라고 부르는데요. 시부야의 수평선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부야 쪽 아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코타마 아래쪽으로 카나가와까지 요코하마 옆쪽이죠. 그쪽은 거의 원래부터 부자였던 사람들이 사는 동네다 보니까 이쪽에는 젊은 신흥 고소득자들은 가기엔 부담이 크고요. 그렇다고 에도가와나 강동 쪽은 치바에 가깝다 보니까 외국인이 많다고 해서 일본인들은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타바시도 요즘 새 건물들이 많아지면서 젊은 부부가 많이 간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번에는 니시도쿄를 잡았는데
키치조지까지 자전거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조용하면서 쇼핑하기 좋은 동네입니다. 지브리 미술관도 있는 곳이죠. 이번엔 쉐어하우스 말고 일반 집을 찾았는데 몇 년 사이에 임대 가격이 부쩍 올라서 뭐 20에서 25만 원 정도를 줘야 쓸만한 집이 있었는데 세이브 사철이죠. 세이브선으로 14만 원짜리가 떠서 바로 거기 가서 봤더니 굉장히 좋아서 바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2LDK이고요. 신축입니다. 첫 입주죠. 가장 좋은 거는 세대당 3kW짜리 태양광 전력을 줘서 올해처럼 무척 더운 여름에도 전기세가 5,000원 정도 나왔는데 5,900원이 도쿄전력에서 환원을 해줬더라고요. 거의 낮에 에어컨을 3대를 가동시켜 놔놓으니까 저녁에 전기를 생각보다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여름에는 1개월에 거의 360kWh 정도 충전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가을이라고 작업률이 92%까지 떨어졌네요. 그 외에 전자레인지도 있고 그다음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IH 렌지를 쓰고 전부 전기를 쓰고 있네요. 그런데 목욕물만큼은 가스입니다. 오랜만에 집을 구하느라 고 모든 가구를 새로 사긴 했지만 나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뭐 비슷하게 쓰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전기세가 한 4만 원 가까이 나왔다고 벌벌 떨면서 쓰는 거 보니까 집을 잘 산 것 같긴 해요.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주변이 개인주택이 많다 보니까 벤츠, 토요타, 아우디 등 같은 좀 고급 승용차 매장들도 쭉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축 주택 분양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분들이라면 마이홈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의 경우는 모처럼 일본에 왔는데 한 군데 지겹게 사는 것보다 한 2, 3년마다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해서 최대한 외국을 즐겼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집을 사지 않는 주의입니다. 거기에 집을 사고 나면은 한국처럼 대팔 때 오르면 더 받는 게 아니고 직거래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부동산 회사에 파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러면 제대로 값을 쳐주지 않습니다. 뭐 들은 얘기로는 거의 5분의 1 가격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증이 아까우신 분들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뭐 요즘은 조금 오르는 추세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팔 때는 한국의 생각을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일본인 지인 중에 부동산을 헐값에 사서 임대하다가 좋은 가격에 팔라고 부른 사람이 오면 그제서야 좋은 집을 팔면서 계속 불려나가다가 집을 한 16채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거는 자기가 직접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데서 후지산의 5대호 중에서 야마구치호까지 바이크로 2시간 반 만에 갔었는데요. 풍경이 아주 멋져서 기분이 울적할 때 가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미츠이 아울렛까지는 바이크로 한 40분 정도면 되고요. 신주쿠까지도 한 40분. 얼마 전 에비스 가든플레이스의 마르쉐도 가봤었는데 거기도 1시간이면 되고요. 시나가와도 1시간이면 갈 수 있고 도쿄 주변 여기저기 둘러보면 뭐 외곽에서 바로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여기 니시도쿄 쪽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면 집을 구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뭐 혹시 더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은 언제나 질문을 주시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